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남한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큰 용기를 썼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꽤 기민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채고 감싸줄 수 있다고도 자만했었죠. 그러나 그런 제가 제 하나뿐인 딸, 어떤 끔찍한 지옥에 갇혀 있었는지는 몇 달 동안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전말을 전부 알게 되고 딸을 무사히 구해냈을 때는 정말 온몸으로 하늘의 감사함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어미가 감히 우리 딸을 괴롭히고 이용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갚아주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아이의 이름은 소연이고 올해 28에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오래도록 생기지 않다가 30이 훌쩍 넘어 겨우 얻은 첫 아이이자 마지막 아이였지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타박하던 시어머니의 서운한 말씀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제 딸 소연이는 참으로 귀엽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딸아이의 성격이 어찌나 다정하고 마음이 넓은지 어려서부터 길가에 다친 길고양이만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눈물을 쏟던 아이였어요. 제가 한 생명씩 책임지는 건 아주 무거운 일이니 함부로 생명을 집에 데려오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했던 터라 집에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고양이를 가만히 지켜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우리 부부가 늘 나눈 대화가 있었죠. 여보, 우리 소연이는 마음이 너무 물러서 참 걱정이야.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 절에서 어쩌나. 괜찮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열린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가 옆에서 오래오래 지켜주면 되지.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낫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큰 문제도 없을 거고 앞으로 세상을 보는 눈만 조금씩 키워주면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게 말했던 남편은 4년 전에 저를 홀로 두고 먼저 세상을 써졌습니다. 그때부터 딸 소연이는 제 삶의 전부이자 온 세상이 되어 사실 이렇게 딸을 끼고 돌며 과보호했던 건 어린 시절 소연이가 6살 때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다가 잠시 가게 아주머니와 물건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사이에 소연이를 놓쳐버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는 속을 부여잡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러 다니다가 1시간 만에 겨우 찾았을 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는 어릴 때 무당벌레나 나비, 풍뎅이 같은 예쁜 곤충을 참 좋아했는데 날아가는 무당벌레의 한눈을 팔다가 그만 손을 놓치고 그렇게 먼 길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딸을 겨우 찾았을 때 아이가 짓고 있던 그 표정을 지금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이내 안도감으로 바뀌며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던 그 얼굴. 그날 이후로 한동안 딸아이는 다른 무서운 상황을 당하거나 누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무당벌레 같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대놓고 상대방을 의심하기엔 미안하니까 그런 아이만의 언어로 제게 은연중에 위험을 알리곤 했던 거였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어린 시절의 해프닝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더군요. 아이가 자라며 세상을 점점 알아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아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 딸아이도 제 일이라면 항상 안절부절 못하며 절절매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곤 저뿐인데 의지할 곳이 저 말고 또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러다 작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집으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뭐? 결혼? 너 아직 27이잖아. 그런데 벌써 결혼이라니?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고? 민우시고 나보다 5살 많아. 그런데 엄마, 진짜 다정하고 자상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사실 나도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사람을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처음에 덜컥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27.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의 티를 벗어나려는 어린아이에게 접근해 덜컥 결혼을 하자고 부추기는 사람이라니 솔직히 선뜻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심의 이면에는 딸아이를 벌써 시집으로 보내기 싫다는 어미로서의 이기적인 마음도 깔려 있었겠지요. 그런데 직접 만나본 그 예비사위라는 사람은 솔직히 겉모습만 놓고 보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씨도 아주 반듯하고 저에게도 어찌나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던지요. 딸아이가 왜 그렇게 결혼을 확신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키면서 살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참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소연이가 아직 어린데 결혼은 조금만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딸아이가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고 아직 살림이나 집안일을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조금 더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나 일찍 시집을 가겠다고 나설 줄 전혀 몰랐기에 요리나 살림같이 가르쳐 줄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알아서 다 잘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손색 없이 완벽하게 준비시켜 보내고 싶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소연이가 아직 마음이 많이 여려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네요. 아, 마음이 여린 게 어떻게 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따뜻한 소연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옆에서 평생 다 지켜주면 되지요. 그 달콤한 말을 어떤 어미가 그냥 지나치거나 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그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견례 자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저는 지금 그날을 생각해도 등골이 쏘싹하고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그 번듯한 예비 사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냉랭하고 차가운 시댁 분위기에 너무나 깜짝 놀랐거든요. 훗날 시어머니가 될 사람, 그러니까 안사돈 되실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부인 소연이가 병원 간호사라고 했지요. 어머나, 복이 굴러들어왔네. 나는 솔직히 의사 며느리보다 간호사 며느리가 훨씬 좋아요. 의사들은 바쁘기만 하고 제 잘난 맛에 살 줄만 알지. 다른 사람 아프고 힘든 거 다 받아주고 수발 들어주는 건 간호사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떨떠름하고 무례한 언사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며느리를 맞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간병해줄 간호사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묘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그때는 제 딸아이의 직업을 칭찬해 주려고 돌려 말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네? 뭐 제 딸이 워낙 사람 돌보고 챙기는 일을 좋아해서요. 어려서부터 어디 아픈 생물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 애였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몇 마리씩 임시로 보호하고 그랬어요. 저희 집 형편이 힘들어서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다들 좋은 주인을 찾아 입양까지 보낼 정도로 정성껏 열심히 했었고요. 참 정이 많고 심성이 착해요. 어머, 사람 돌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니. 사부인,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심성 고운 애가 어디 흔한가요? 제 딸이지만 마음 하나는 정말 곱게 잘 자랐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사부인, 그런데 소연이가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요. 외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자식이 여럿 있으면 외로움이 좀 덜할 텐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소연이 가서 처신 잘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요즘 세상엔 친정과 왕래를 많이 하니까요. 아유, 우리 집안은 집안일이 원체 많아서 자주 오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미리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위로 어른을 모시는 집안이라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해서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안사돈이 옆에 앉은 사람과 은밀하게 눈을 맞추는 모습이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마치 상품의 값을 다 매겨놓고 족하다며 만족해하는 그런 음흉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작가사돈,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서야 왜 그런 눈빛을 주고받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위로 대단한 어른이 계셔서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임대업으로 집안을 크게 일구셨거든요. 당장 소유하신 건물만 해도 몇 채나 됩니다. 자식들이 전부 그 어른 그늘 아래서 먹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보다 어르신한테 공손하고 수발 잘 들 수 있는 며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주 사람을 잘 만났네요. 어르신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하다 뿐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눈에 들어야 겨우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요즘 부쩍 노쇠해지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연이 같은 베테랑 간호사일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버님이 아주 예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제 딸이 어른들 모시는 건 참 잘할 겁니다. 그런 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거봐요, 사부인.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정말 귀신같이 잘 봤다니까요. 참으로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에요. 저는 그때 그 말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비사위 집안이 위 어른을 아주 귀하게 모시는 뼈대 있는 집안인가 보다. 그렇게만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속으로는 내심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혼자 자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딸아이가 유복한 집안에 시집가서 돈고생 안 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가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길하고 찜찜한 직감을 믿고 어떻게든 막아섰어야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피가 마릅니다.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뒤를 봐줄 든든한 친정 식구 하나 없는 마음 약하고 어리숙한 외동딸. 그것이 바로 그 인간들이 노린 만만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결국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위도 외견상 번듯하고 시댁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데다가 무엇보다 우리 딸아이가 그 남자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새 출발할 때 보탬이 되라며 거액의 보탬 돈도 주고 살림살이도 아주 넉넉하고 고급스럽게 장만해 주었죠. 그리고 결혼식 직전 딸아이를 조용히 따로 불러 통장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엄마가 너 몰래 따로 만든 비상금 통장이야. 남편이나 시댁 식구 그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아, 엄마, 이런 걸 뭐하러 줘? 민우 씨도 돈 잘 벌고 나도 버는데. 얘야,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만의 돈이 따로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내 인생과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돈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도 당당해지는 거야. 시댁이나 남편 눈치 안 보게 되고 나는 내가 남의 눈치나 보면서 비굴하게 사는 거 정말 싫다. 알았지? 알았어, 엄마도 참.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객들 사이에서 어떤 초라하고 낯선 여자가 우리 딸아이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부 대기실 쪽으로 다가와 딸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신부님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 여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다짜고짜 그 여자를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당황한 사위가 딸아이와 제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은 누구고? 아, 장모님 별거 아닙니다. 저희 외가 쪽 먼 친척이신데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조금 좋지 않으세요. 아, 혼자 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모셔온 모양인데 또 이상한 헛것이 보이셨나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죄송합니다. 제게 그렇게 허둥지둥 말한 사위는 떨고 있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짐짓 걱정하는 척 말하더군요. 소연아, 괜찮아? 이상한 소리 들은 건 아니지? 아, 제정신이 아닌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들으면 절대로 안 돼. 알았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딸아이가 말끝을 흐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사위를 쳐다보더군요. 분명 무언가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솔직히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불안했습니다. 사위는 교묘하게 딸아이를 걱정하는 척 말을 꺼냈지만 사실은 딸아이의 입을 단속하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걱정해주는 말보다 그 뒤에 붙인 당부의 말이 마치 진짜 본론인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냥 흘려보냈었습니다. 사위의 말대로 일생에 한 번뿐인 좋은 날이었고
하나뿐인 딸아이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작고 이상한 해프닝이 지나간 후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고 딸아이 커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은 동남아의 아름다운 어느 휴양지 섬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처음 며칠 동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여기 바다 진짜로 너무 예뻐. 나중에 엄마랑 꼭 한 번 더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차곡차곡 돈 모아서 엄마 환갑 때 모녀 여생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말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엄마는 너랑 동네 소박한 식당만 가도 제일 행복해. 신혼여행은 평생 한 번뿐이니 예쁜 사진이나 많이 찍어와라. 응, 엄마도 잘 챙기세요. 사랑해. 그렇게 수소하고 따뜻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딸아이는 틈틈이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차질 없이 지속되던 연락이 3일째 되는 날부터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견디다 못해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이와 도통 연락이 닿지 않으니 휴대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싶어서였죠. 그랬더니 사위는 딸아이의 휴대폰이 바닷물에 빠져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천만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무슨 불길한 사고가 생겨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딸아이와의 직접적인 전화는 불가능했지만 문자는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다 아이들이 귀국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기대감을 담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 못 들은 지 너무 오래됐네. 이럴 때는 어릴 때 너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날 일이 문득 생각나. 그때 내가 무슨 무서운 일만 생기면 했던 말 기억나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네. 그동안은 보내자마자 바로바로 오던 문자가 한동안 오지 않더니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장을 확인한 순간 덜컥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걱정 마세요, 장모님. 좀 있으면 귀국이에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딸아이가 그 강렬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저와 둘이 있을 때 무당벌레 같다는 식의 장난을 치곤 했으니까요. 기억을 못한다는 건 이 문자를 보고 답장을 쓴 주체가 내 딸아이가 아니라는 명백한 뜻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끝으로 아이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갔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의 전화기마저 완전히 먹통이 되어 꺼져 있었습니다. 정해진 귀국 날짜와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딸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계속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죠. 저는 애가 타고 피가 말라 결국 산투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도는 끈질기게 걸려오는 제 전화를 10번 만에 겨우 받아내더군요. 저희한테는 애들이 잘 있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마시고 마음 놓으세요. 이미 시집 보낸 딸인데 뭘 그렇게 끼고 있으려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딸 좀 놔주세요. 그러고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크게 잘못됐다. 30년째 세상을 살아온 어미로서의 직감이 뇌리를 강렬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져 옛날에 딸아이가 보내주었던 문자 기록들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결혼 전 딸아이가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하러 갔다가 엄마 나 조금 무서운데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 하며 보내주었던 시댁의 주소가 남아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곧장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대낮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시할아버지 명의라던 그 웅장한 단독주택은 담장이 낮았고 1층 안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3개 누르자 안사도신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사부인, 소연이가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귀국 날짜도 훨씬 지났는데 애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나요? 아, 걔네들요? 신혼여행이 너무 좋다고 며칠 더 있다가 온다고 연락 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신혼여행 기간 좀 늘리는 게 무슨 큰 대수라고 이러세요. 아니, 그래도 저한테는 연락을 줘야죠. 사위도 제 전화를 아예 안 받던데 제 전화 좀 받으라고 꼭 전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휴, 사부인, 신경 좀 끄세요. 다 큰 성인 남녀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제발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자식이 연락이 끊겼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소연이는 절대로 이유 없이 연락을 끊을 애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사부인, 자꾸 이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굴시면 곤란해요. 이미 우리 집안으로 시집 보냈으면 이제 남의 집 식구인데 왜 자꾸 남의 집에 찾아와서 참견을 하세요? 저희도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고 매번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셔서 곤란하게 구시면 안 되죠. 다 큰 애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 기다리면 될 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애먼 사람들을 괴롭혀요? 당장 나가세요. 그러고는 제 얼굴 앞에서 현관문을 퀭 소리 나게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쫓겨나듯 돌아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활짝 열려있던 안방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음성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옆벽에 바짝 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제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요. 사위 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장모 또 왔어? 왔다가 방금 갔어. 걱정 마라, 문 안 열어줬으니까. 아주 끈질기고 피곤한 편네야.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했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까지 쫓아와. 아, 소연이는 그 집에 잘 있지. 폰이랑 지갑, 신분증은 다 챙겼고. 당연하지, 싹 다 빼앗아 놨어. 통장이랑 카드는 물론이고 현금 한 푼까지 싹 압수했지. 괜히 헛단 마음 못 먹게. 이제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나가봤자 수중에 10원 한 장 없는데 어딜 가겠어? 그년이라는 멸칭에 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딸을 그토록 곱고 소중하게 키운 내 딸을 그년이라고 부르다니요. 사위가 낄낄거리며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귀신같이 잘 데려왔지. 간호사라 어르신 상태도 딱딱 체크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전문 요양사 부르면 한 달에 돈이 얼마야? 그 돈이 그냥 굳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꼭 간호사 며느리 데려오라고 했잖아. 저번 큰집 며느리는 간호사도 아니어서 유용하지도 않았잖아. 이번에는 몸도 튼튼하고 야무지니까 오래 부려 먹을 수 있겠어. 아, 이번엔 정말 오래 가야 할 텐데. 큰집 사촌이 데려온 여자는 엄청 빨리 나가 떨어졌잖아. 무슨 걱정이에요? 큰집 며느리처럼 도망갈 생각이라도 하면 아주 정신병원에 쳐넣는다고 겁을 줬거든. 그년도 그러다 돈 한 푼 없이 제 발로 쫓겨나서 소문 다 났잖아. 아, 근데 얘는 야색 간호사로 일하던 애인데 무슨 수로 정신병원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쪽이랑은 좀 다르게 묶어놨지. 어떻게? 소연이한테 친정엄마가 다단계에 깊이 빠져서 엄청난 큰 빚을 졌는데 그걸 내가 대신 다 갚아줬다고 했거든. 자기가 여기서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면 너희 엄마 집도 잃고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된다고 협박했지. 그랬더니 아주 쥐 죽은 듯이 찍소리도 못하고 붙어있더라고. 아이고 내 아들. 머리 하나는 참 잘 돌아가. 마음 여린 년들이 딱 그런 친정일에 약하지. 제 엄마 걱정에 죽는 신용까지 하잖아. 아, 근데 그 말을 멍청하게 믿길래 당연히 가짜 차용증까지 교묘하게 만들어서 보여줬지. 할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인 며느리. 그림만 몇 달 더 보여드리면 돼. 그럼 저 건물 하나는 무조건 우리 몫이야. 큰아버지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번엔 우리 못 이겨. 아 말고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버님 재산을 제일 많이 받아내야지. 그것만 끝나면 며느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너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다시 결혼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담벼락을 붙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들어가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의 멱살을 잡고 맞아 죽을 때까지 때려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신혼여행을 갔다던 제 딸은 진작에 끌려 돌아와 그 집안의 병든 시할머니 수발을 들며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 공짜로 무려 먹을 간병인 하나를 집안에 들이기 위한 철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불쌍한 어미를 핑계로 팔아넘겨 우리 딸의 발목을 묶어놓은 채 말입니다. 당장 쳐들어가지 못한 것은 딸아이의 정확한 행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어떻게 집까지 차를 몰고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을 피까지 나도록 치며 울었습니다. 정이 너무 많고 마음이 한없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인질로 삼아 거짓말로 딸을 협박했다면
딸아이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늙고 병든 시할머니의 처지가 눈에 밟혀서라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을 테지요.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테니 새벽이 지나고 창문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이러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경찰서로 뛰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법적으로 엄연히 결혼한 성인이고 그 어떤 말을 해도 경찰은 가정사라며 조사를 꺼려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딸아이의 팔을 잡으며 무언가 경고하려 했던 그 여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가 사위와 안사돈이 말했던 큰집 며느리인 것 같았습니다. 정신병 어쩌고저쩌고 하며 제게 둘러대며 급히 끌어냈던 것도 너무나 수상했고요. 저는 곧바로 딸아이의 결혼식 사진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들에게 연락해 찍은 사진을 모조리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사진들을 뒤진 끝에 그 여자의 얼굴이 비교적 가깝게 찍힌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속 여자와 여기 결혼식 신부인 제 딸을 당장 찾아주세요. 딸님이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자세히 아십니까? 신혼여행 도중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는 사위와 연락이 닿았는데 아마 사위 휴대폰으로 답장한 건 사위 놈인 것 같아요. 딸은 돈이며 핸드폰이며 다 빼앗기고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갇혀 시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왜 직접 못 찾으셨죠? 그 집안 인간들이 제 딸이 어디 갇혀 있는지 말을 안 해줍니다. 시댁 인간들이 전부 한통속이에요. 사위놈까지 전부 제 딸을 데려다 늙은 시어른 간병을 시키려고 억지로 붙잡아둔 것 같습니다. 흥신소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보다 먼저 찾아낸 것은 사진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마정애 34세였습니다. 허름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 여자는 손을 더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짓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날 제 딸한테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였나요? 제발 전부 말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그 집 구석에 갇혀 있어요. 그 말에 마정혜 씨의 얼굴이 사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요 아주머니 작년 아니 재작년에 그 집으로 갔었어요. 아빠가 가라고 큰 집이라고 불러요. 순간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여성의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봐도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사람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달래며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라도 알아내야 제 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집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주소를 알고 있나요? 주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그러면 거기서도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건 없나요? 차분하게 묻고 싶었지만 마음이 급해 질문이 뒤죽박죽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밥도 주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똥 묻은 거 치워야 해요. 그 사람들이 나누던 대화 같은 거. 부양 잘하는 아들한테 돈 준다고. 저한테 최대한 계속 붙어 있어서 했어요. 그래야 돈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때리고 자고 있어도 때리고 저는 그제야 모든 추악한 전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자식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 며느리들을 앞세워 병든 어머니 수발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누구누구 살아요. 할머니랑 밥 해주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주머니는 밥만 가져다 주고 저녁엔 가요. 밤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절 감시하고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증 치매 상태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소변을 묻힌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이겠지요. 딸아이가 당장 물리적으로 극심한 풍척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도리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제욕을 위해 내 딸을 지옥에 넣어가라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상 그 여자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신
흥신소 측에서 핵심적인 사실들을 알아왔더군요. 거기 큰 어르신이 워낙 사업으로 바쁘신 분입니다. 건물 관리, 세입자 문제에 연세에 비해 정정하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쁘시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10년도 더 전부터 치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한 모양인데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고 서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들 며느리들이 요양원에 모시고 잘 돌보겠다고 설득해서 요양원에 할머니를 맡겼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치매에 걸리고 수발 들기 힘든 노인을 어느 자식이 선뜻 집에서 모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들의 이기심이 이해되면서도 왜 아무 죄 없는 제 딸을 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사기극을 벌였는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죠. 바쁜 큰어르신이 자주는 못 가보시고 두세 달에 한 번 할머니를 보러 가셨다가 베테랑 간병인이 신입 간병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저 할머니는 가족들이 잘 찾지도 않으니 적당히 해놓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더 신경 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큰어르신이 할머니 남편인지 모르고 했던 말을 큰어르신이 직접 들어버린 거죠. 저 역시 친정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본 적이 있어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보호자가 자주 찾아오는 환자는 신경 써서 잘 봐주고 자주 오지 않는 환자는 소홀히 대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언제든 보호자가 환자 상태를 보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컴플레인을 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그 큰어르신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너희 하는 꼴을 보니 내가 아파도 우리 마누라처럼 여기 처박아 놓고 찾아오지도 않겠구나 하시면서 앞으로 내 엄마 가장 정성껏 잘 모시는 자식 하나한테 내 전 재산을 물려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서로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모셔가겠다고 한 건가요? 네. 처음엔 큰 집, 그러니까 사돈댁 형님 집에서 모셨다고 하더군요. 직접 모셔보니 힘이 드니 간병인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큰어르신이 직접 안 모실 거면 관두라고 막아버려서 결국 생각해낸 꼼수가 자기들 며느리를 들여서 간병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추악한 그림이 완벽히 맞춰졌습니다. 그 회장님은 자기 아내를 자식과 며느리들이 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줄로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뒤에서 불쌍한 손주 며느리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갈려나가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힘든 수발을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싫으니 큰어르신 눈을 속여 자기들 며느리를 데려다 갈아 넣은 것이었죠. 제정신인 정상적인 여자가 그런 집으로 시집 올 리가 없으니 마정혜 씨 같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여자를 그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오듯 며느리로 삼아 간병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간병이라는 게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보니 마정의 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걸 큰어르신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결혼식장까지 끌고 왔던 것이고 이혼시킬 때는 마정혜 씨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쫓아냈던 것이고요. 세상에. 그럼 우리 딸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빼내야 합니다. 주소가 어디인지 파악했으니 딸을 빼내야 하는데 거기가 감시가 꽤 삼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연 씨 이름을 핑계대며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우리 쪽에서는 강제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들리는 바로는 할머니가 한 달에 한두 번 약을 타러 병원에 나올 때가 있다던데 그때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할머니와 딸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 감시를 맡은 아주머니도 함께 동행하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딸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에 도착하자 감시형 여성은 휠체어에 탄 할머니를 딸아이에게 잠시 맡겨두고 접수를 하러 창구로 갔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딸아이에게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죠. 소연아, 가자. 우리 집에 얼른 돌아가자. 엄마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안 돼. 나 못 가. 민우 씨가 엄마 빚 다 갚아줬다며. 내가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딸아이는 그 나쁜 인간에게 철저하게 세뇌상하고 설득당해 제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에 새로 산 제 휴대폰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뒤를 따라다닐 때 들키지 않으려고 진동과 무음으로 설정해둔 폰이었죠. 이거라도 꼭 들고 있어. 엄마가 연락할 테니까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문자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학대당하는 증거 사진 꼭 찍어놔.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삼키며 딸아이를 놔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 시간쯤 되어 저는 새로 만든 폰으로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전부 다 철저한 거짓말이야. 엄마는 사위한테 단 1원도 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당장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폰으로 다 할 수 있어. 응? 엄마 다단계로 민우 씨한테 돈 빌린 거 아니었어? 민우 씨가 내가 여기서 할머니 안 돌보면 그 돈 다 회수해서 엄마 다시 빚쟁이 만들고 신용불량자 되게 놔둔다고 했는데 혹시 나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소연아! 엄마는 다단계 같은 거 절대로 한 적 없어. 빚진 것도 일절 없고 사위놈이 너 붙잡아두려고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야. 엄마가 통장 내역의 신용정보까지 전부 스캔해서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악마들 믿지 마. 그 인간들 일부러 너 붙잡아두려고 사기친 거야. 내가 또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엄마 생각한다고 한 일인데 내가 나 스스로 이 사람들의 인질이 되어버렸어. 엄마, 그럼 여기서 내가 증거 다 모아볼게.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아이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았으니까요. 딸아이가 은밀히 보내오는 증거들은 파고들수록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딸이 전해온 내부 기록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처음 시할머니를 보러 갔을 때는 할머니가 단칸방 뒷방에 방치되어 심각한 욕창이 나 있었고 제때 약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앞으로 나오는 정부 연금과 큰어르신이 매달 보내는 넉넉한 돈을 안사돈이 꼬박꼬박 빼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비참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그 재력가 큰어르신은 뭐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1년 전쯤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대형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오지도 못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전에는 사업이 바빠서 그 이후에는 병원으로 오지 못하셨으니 할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대놓고 할머니를 학대하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딸아이가 엿들었다는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간호사인 딸아이의 자격증과 이름을 도용해서 무슨 허위 서류를 꾸미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딸아이가 모은 서류와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감금 강요, 명의 도용, 그리고 노인 학대 정황까지 명백히 걸리는 중범죄 사안입니다. 형사고발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딸님이 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되고요. 변호사님, 하지만 저는 단지 법적 처벌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럼 뭘 더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토록 눈이 뒤집혀 노리던 큰어르신의 재산 말입니다. 그 어르신한테 이 인간들이 저지른 짓거리를 전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 손으로 직접 그 악마들을 내치도록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는 절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뼈아픈 고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전부 그 어르신 명의의 집에서 살고 그 어르신 밑에서 먹고 사는 자들이니까요. 저는 그 집안의 절대권력자인 큰어르신에게 닿는 길을 팠습니다. 흥신소에서 큰어르신이 어느 병원 몇 호실에 입원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었더군요. 게다가 이제 곧 퇴원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접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퇴원하여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그 큰어르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큰어르신이 계신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서 알려준 VIP형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곳에는 큰어르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아들과 2명의 며느리, 그리고 휠체어에 탄 할머니와 제 사위 민우까지 모두 모여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판이 제대로 깔린 것이었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안사돈의 어이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어머님을 제 친정엄마처럼 정성껏 모셨어요. 우리 며느리랑 저랑 밤을 새워가며 수발을 들었다고요.
제 얼굴을 확인한 사돈들의 얼굴이 순간 완벽하게 백지장처럼 탈색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말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어르신.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 소연이 엄마입니다. 제가 그렇게 밝히자 큰어르신이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아, 둘째 녀석 손주며느리 친정엄마?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사돈 식구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와요? 아버님, 이 여자 좀 당장 내보내세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정신이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제가 아니라 사부인이시겠지요. 내가 여기 직접 오도록 만든 건 바로 당신들잖아. 바깥 사돈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 저 여자의 오해입니다. 오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이 오해인지 아닌지 어르신께서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딸아이를 가뒀다는 사실부터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집안 싸움으로 치부하고 애를 그냥 보내주는 선에서 끝낼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어르신이 극도로 분노하도록 판을 짰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몸을 숙인 뒤 할머니의 옷을 살짝 들쳤습니다. 어르신, 이 어머님 등과 엉덩이를 보십시오. 여기지 욕창살이 이렇게 검게짓물러 터질 때까지 방치된 겁니다.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 주, 몇 달을 환자를 돌아눕히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치료조차 적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 중 아무나 데려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큰어르신의 얼굴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안사돈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시할머니의 옷을 도로 여미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어머님이 피부가 워낙 약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정성이요? 저는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뭉치듯 꺼냈습니다. 목숨 걸고 보내준 증거들을 변호사가 깔끔하게 인수해준 자료였죠. 얼마나 정성스러우면 어르신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며 어르신 연금이며 다 빼돌려서 정작 어머님 치료에 쓰여야 할 돈마저 없게 만듭니까? 제 딸이 거기서 할머님을 돌보면서 얼마나 경악했는지 아십니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다는데 정작 이 어머님한테 쓰인 돈은 단일 원수 없습니다. 욕창 방지 매트 하나,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어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부인? 그건 내가 며느리한테 줬죠. 언제는 며느리랑 둘이서 어머님을 돌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신데 제 딸이 돈을 만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 딸이 간호사라서 이 정도로 막아낸 거지. 잘못했으면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큰어르신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며느리인 안사돈을 즈포인 지목했습니다. 너, 이게 정말 사실이냐? 내 마누라 앞으로 나오는 돈을 내가 빼돌렸어? 아버님, 뭐야? 이 서류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제가 다시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르신,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안에 안사돈의 간교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안이 마치 얼음물에 잠긴 듯 싸늘하게 컨젤랄, 프로즌 어서 붙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피가 싹 빠져 백지장이 되었죠. 저건 편집한 거예요. 저 여자가 짜깁기 한 거라고요? 그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슨 일이야? 큰집 며느리면 첫째 손주부 말을 하는 것이냐? 걔가 부셨나? 이 두 아드님과 며느님들이 손주 며느리들을 데려다 어르신 병수발에 갈아 넣었고 쓰다 못하게 되면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버려버리더라고요. 회장님 재산 하나라도 더 받아내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결정적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사위 민우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죠. 사위, 이제 자네 차례야. 자네가 우리 소연이한테 뭐라고 협박했는지 어르신 앞에서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실 듯 떨렸습니다. 장모님 장모? 지금 나한테 장모라는 말이 나와?
자네가 내 딸이 스스로 그 감금당하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내가 다단계에 빠져서 큰 빚을 졌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그 빚을 자네가 대신 다 갚아줬다고 협박했다며? 내가 자네한테 언제 돈을 빌렸나? 당장 금융거래 기록이라도 까볼까? 장모님, 잠시만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진정? 내 딸 데려다가 종년처럼 부려먹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딸 내놓으라고 신혼여행 귀국 날짜 지나서 찾아갔을 때도 모르는 척하면서 나 피했지.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믿고 내 딸을 맡긴 거였는데 내 놈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었어. 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사위는 연신 큰어르신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마음 열린 우리 딸이 이 어미 지키겠다고 그 거짓말 하나 믿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틴 거야. 자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다 사실이냐? 앞장서라. 내 오늘 우리 할망구가 지냈던 그 집에 직접 가봐야겠다. 아들들이 당황하여 말리려 하자 큰어르신은 자신이 부리던 수행 직원들을 전부 불러 할머니를 모셔놓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동행했고 그 집안 식구들도 이제 다 끝장났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따라왔더군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 불쌍한 딸 소연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아이부터 꽉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빼앗아가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큰어르신이 집안 내부와 상황을 직접 확인하더니 이를 악물고 지팡이로 방바닥을 쾨 내리쳤습니다. 그 매섭던 노인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미 병수발의 지극정성이라고? 어미를 방치해서 욕창을 만들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며 내가 너희 어미 돌보라고 준 돈이며 구분 없이 빼돌리고 남의 집 귀한 딸을 가둬놓고 부려먹어? 그러고도 내 놈들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가사돈이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큰어르신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용서? 내가 평생 임대업으로 이 재산을 일구면서 사사량돌이 하나는 꼭 지키고 살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 내 재산을 물려줘? 어림도 없다. 너희한테는 땡전 한 푼 못 준다. 그리고 내 마누라는 정당한 돈을 주고 전문 간병인을 드릴 테니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 엄마 일에 손끝 하나 대지 마라. 큰어르신이 그렇게 서슬퍼렇게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방 안에는 저와 우리 딸 그리고 넛이 나간 사돈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곱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건 저 인간들의 업보이고 우리 딸이 당한 고통은 우리 딸의 몫이었으니까요. 사위, 아니 이제 사위도 아니지요. 배민우, 장모님, 이건 다 소연이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소연이도 결혼 생활이 편해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내 딸을 가둬두고 병수발 들도록 만들었어? 내가 아직 그랬냐? 내 할머니인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휘둘렀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가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딱 솥이 닿는 위치에 있어서 그걸 잡고 정신없이 휘둘렀는데 봉지가 터지면서 갑자기 그 안에서 오물범벅이 된 똥기저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가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버리려고 놔둔 폐기물이더군요. 사위와 사돈 식구들, 얼굴과 옷에 온통 똥기저귀가 투척되었고 다들 비명을 지르며 몸에 묻은 오물을 어쩌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주인을 아주 잘 찾아갔네. 똥이 똥 같은 인간들한테 갔으니 참 다행이야. 속이 다 시원하네. 사위가 오물을 닦아내며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냐고. 우리 딸이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중이다. 왜 내 할머니 똥기저귀가 더러우냐? 내 핏줄인데도? 그럼 왜 남의 핏줄인 내 딸한테 똥기저귀를 갈게 만들어?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사위가 흠칫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남의 집에서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내 딸을 몇 달 동안 감금한 당신들이 감히 할 소리야? 나 지금 아주 곱게 끝내는 거야. 경찰 안 부르고 당신들 얼굴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한 줄 알아. 저는 세 사람을 싸늘하게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 당신들은 재산만 잃은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은 거라고. 앞으로 이 동네에서, 이 친척들 사이에서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까. 가자, 소연아. 그렇게 말하고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나오는데 등 뒤로 안사돈이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원하고 가슴 뚫리는지 몰랐습니다. 그 뒤의 일들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큰어르신은 결국 자기 손으로 생전의 재산 정리를 완전히 새로 하셨습니다.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 사람들이 살던 어르신 명의의 집도 어르신 상가에서 하던 관리 일자리도 전부 몰수당했죠. 평생 그 어르신 그늘 아래서 얹혀 살던 자들이라 그 그늘이 거치자 정말 폭삭 주저앉아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법의 준엄한 칼날까지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감금, 강요, 명의도용, 노인학대 등으로 정식 형사 고소를 넣었습니다. 우리 딸이 몇 달간 착취당한 노동과 시간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지요. 그 인간들은 결국 엄청난 배상각서에 스스로 서명해야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협박 서류를 강요하던 바로 그 손으로 말입니다. 추악했던 혼인관계도 깨끗하게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느리한테 떠넘기던 시할머니 병수발은 이제 도망칠 며느리도 물려받을 재산세 오롯이 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큰어르신의 뜻에 따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셨고요. 법원을 나오던 날 안사돈이 절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사부인 가만 안 있으면 어쩌실 건데요? 내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거야. 없는 말 지어내서 우리 집안 망신 준 거 전부 다 갚아줄 테니까. 없는 말이요? 사부인, 지금 저 안에서 어르신이 다 증언하셨는데도 그런 모렴치한 말이 나오세요? 그 농당장 경찰 불러서 원본 감정 맡겨보실래요? 저야 대환영이죠. 그럼 사부인이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감금한 걸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텐데요. 안사돈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이 여자가 사부인 진실을 말하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로 만든 다단계 빚을 지어내서 우리 딸을 세뇌하고 감금한 게 진짜 무거운 죄고요. 혹시 숨겨둔 죄가 더 있으신가 봐요? 그럼 그것도 마저 꺼내드릴까요? 큰 집 며느리 일까지 아주 낱낱이. 그 말에 안사돈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잡고 있던 제 팔 슬그머니 놓더군요. 저는 그 더러운 손을 털어내고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소연아. 이런 구린 집구석엔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다. 응, 엄마. 우리 모녀는 당당하게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안사돈이 뭐라고 악을 쓰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쩜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는지 참으로 대단하다 싶더군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삶과 상관없는 타인들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비극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고 딸과 저는 평온한 새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소란스럽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여기 왜 와요? 법적인 거 이제 다 깨끗이 끝난 거 아닌가요? 안사돈이 갑자기 얼굴에 비굴한 웃음을 띠더군요. 그 뻔뻔한 낯짝을 하고서 마림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소연이도 잘 있죠? 누가 당신네 소연이야? 그 집안이랑 연 끊은 지가 언젠데. 그러자 사위 민우가 얼른 문틈으로 구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저 소연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이제 와서? 그때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소연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지. 뭐예요? 다시 우리 며느리로. 우리가 이번엔 진짜 잘해줄게요. 저는 사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나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딸을 근연전연하며 짐승 취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중한 며느리라니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 뭐가 오해예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희를 찾아온 겁니까? 솔직하게 말 안 할 거면 당장 나가서 해서. 저희는 당신들 얼굴도
설마 얼마 전에 큰어르신이 보내신 그 돈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사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 큰어르신에게서 딸아이에게 직접 연락이 왔었습니다. 얘야, 우리 집안이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이건 내 속죄의 뜻이다.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다만 혹시 우리 집사람 전속 간병인이 되어줄 생각은 없겠니? 물론 정당한 대가를 후하게 치러주마. 내가 싫다면 두 번 다시 부담 주지 않으마. 그러면서 거액의 위로금을 보내오셨던 거였죠. 간병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돈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면서요. 제가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봐 물어보았더니 큰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할망구가 소연이가 마음에 너무 들었나 봅니다. 매일같이 착한 아이를 찾더군요. 정신이 없을 때 더 찾는 걸 보니 소연이가 그간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줬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우리 딸이 그 지옥을 나온 뒤로 시할머니가 정신이 잠깐씩 돌아올 때마다 자꾸 우리 딸을 찾았던 겁니다. 치매 걸린 아내가 그렇게 찾아대니 큰어르신이 결국 그간의 사정을 다 들으셨던 거고요. 어르신은 우리 딸이 진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른 며느리들은 다 계산적으로 굴 때 우리 딸만 어르신을 진심으로 돌봤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신 거였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볼 것도 없이 당장 거절하라고 했지만 딸아이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지요. 그 소식이 어떻게 사돈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었습니다. 큰어르신이 우리 딸한테 큰돈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어르신이 우리 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그러니 이 악마들의 눈이 다시 뒤집힌 거였습니다. 우리 딸을 다시 며느리로 들이면 어르신의 눈에 다시 들어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또다시 이용해 먹으려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고함을 쳤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지금 우리 딸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지. 안사돈이 흠칫하더니 어설프게 둘러대었습니다. 사- 그- 우리는 소연이 마음이 너무 어디서 이런 귀한 며느리를 보겠어요. 그 귀한 며느리를 개돼지처럼 험하게 다루던 인간들이 바로 당신들이야. 보고 싶다고? 회장님이 우리 딸한테 돈 주고 간병인 제안한 거.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우리 딸 다시 며느리로 들여서 회장님 눈에 다시 들어보겠다. 그 음흉한 속셈이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곡을 완벽히 찔린 것이죠. 바깥사돈이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을 그년저년하면서 짐승처럼 부려먹던 것들이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으니까 소중한 며느리. 너희가 사람이야? 사람 탈을 쓴 짐승이지.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 딸도 처음 봤을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 어르신을 간병한 게 화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그걸 목적으로 우리 딸에게 접근해서 결혼시킨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우리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이런 일을 시킨 게 문제고. 사위가 마지막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소연이 없으니까 제가 못 살겠어요. 딱 한 번만. 그 말에 이번엔 우리 딸 소연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이가 현관에 서서 그 남자를 똑바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못 사는 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아버님 돈이 없어서겠지. 내가 어르신 마음에 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아쉬워? 정말 끝까지 인간이 아니네. 너 소연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 할아버님한테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우리 딸이 그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마지막까지 문고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저는 그 손을 매정하게 탁 쳐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내 딸 절대 못 만나. 내가 허락 못해.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 즉시 어르신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세 사람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안사돈이 뭐라고 중얼거리며 욕을 했지만 저는 문을 퀭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를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소연아, 이번에도 엄마가 너 찾아냈지.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바보같이 그 나쁜 말을 다 믿었어. 엄마가 빚졌다는 말에 엄마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나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바보 아니야. 우리 딸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엄마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런 거지. 착한 게 왜 죄니? 그리고 엄마가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달려간다고.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약속은 절대 안 변해. 소연아,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리 딸 못 건드려. 엄마가 늘 옆에 있을게. 이번엔 엄마가 절대 안 놓칠 거야.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날처럼 제 마음이 환하고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 집안성의 인성을 반드시 깊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고 이용당합니다. 부디 소중한 내 사람이 보내는 작은 위험,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선이었습니다.